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정보를 보고식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첫 번째 중요한 재무상태표. 자, 그러면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궁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결산 시점, 12월 31일 시점을 보기로 합니다. 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여주는 어떠한 정태적인 보고서, 시점의 보고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 부채라고 하는 개념, 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통된 성격, 그러니까 자산의 성격, 부채의 성격, 자본의 성격, 각각의 이 성격을 우리가 계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재무상태표 계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카운트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성격, 동일한 성격의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자산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대표적인 재화, 이런 것들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자산의 개념에는 이러한 재화뿐만 아니라 채권의 개념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재화뿐만 아니라 채권, 즉 받을 돈도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재화 및 채권이라고 하는 이 자산을 가지고 기업은 뭐 해야 돼요? 운용을 할 줄, 자산을 운용해야 됩니다. 기업이 이 자산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업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창출합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번에 저기다가 가게를 하나 내고 싶은데 라는 거예요. 가게를 내려고 했더니 그 안에 들어가는 자금 및 자산이 필요하죠. 따라서 그러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채를 통한 자본 조달, 이것은 타인 자본이라는 개념인 거죠.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에서 빌려오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돈 혹은 투자를 받는 거죠. 자기 자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뭐합니까? 운용을 하고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재무상태표를 볼 때 자산의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산 중에 타인 자본인 부채가 얼마인지, 또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부채 비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자산 중에 현금화하기 쉬운 유동자산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가 재무회계의 보고서다라고 있겠고요.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냥 스타일대로 작성하는 회계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공통된 회계 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갭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 중에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부터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보시면 구분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분 표시. 자, 이것은 우리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 썼고요. 자, 이렇게 쓰고, 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 표시하죠? 그런데 또 자산도 어떻게 구분합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
자, 자본은 우리가 우리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은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요. 법인 기업의 경우에 이렇게 나뉘고요. 우리가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은 자본금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되죠. 자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기업의 어떠한 재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지 보는 사람들도 보기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가 편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주식회사로서의 법인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법인 주식회사. 자, 개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뭐 자본, 주식회사라고 할 수 없겠죠.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일 경우에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익명금액은 자본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오시면 그럼 우리 아까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킨다, 1년 이후에 현금화 시키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이냐, 유동부채냐 뭐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 중에는 자,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고자산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품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해 온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재고자산,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은 당연히 무슨 자산입니까? 유동자산이에요. 그런데 판매 목적의 상품 이외의 유동자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종류가 또 두 개로 나뉘는 거죠.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년 이내에 팔리니까 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기업의 재고자산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주문해서 판매하는 형식의 굉장히 어려운 그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매되는 그 영업 주기가 1년을 넘는다. 그것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한다면 재고자산이 1년을 넘겨서 팔리더라도 유동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일로 와보시면 자산과 부채는 보통 1년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이 만약에 뭐를 초과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더라도 그것이 그 기업의 영업의 특성상 1년을 넘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1년 이내에 포함시켜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구분짓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유동성 배열의 원칙. 자,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유동성이 큰 것부터. 그래서 유동자산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총액주의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이패스라고 할까요? 이패스가 자, A라는 거래처하고 지금 거래를 하는데 마침 외상으로 판매한 매상 매출금도 있고 100만 원이 있고요. 자, 외상 매입금도 있어요. 내가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A한테 50만 원. 외상 매출금은 내가 받을 돈이니까 나의 자산이고요. 받을 돈의 자산, 외상 매입금은 갚을 돈이니까 나의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지금 동일한 거래처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돈은 100만 원 있고 줄 돈은 얼마가 있으니까 50만 원 있으니까 50만 원만 내가 뭐 하면 되겠다, 받으면 되겠다라고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액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각각 기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총액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 무슨 주의다? 아, 총액주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퉁치지 말고 50만 원만 기록하지 말고 100만 원, 50만 원 각각 기록하라는 겁니다. 상계 표시하지 않는다. 잉여금 구분의 원칙은 우리 주주와의 주식을 발행하게 됐을 때 발행할 때나 그리고 주주와의 주식 거래에서 잉여된 자본 잉여금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누적돼서 남는 이익여금이라고 잉여금 같은 잉여금의 성격이지만 그 루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에 대해서 잉여됐으면 자본잉여금, 열심히 당기순이익이 누적돼서 잉여됐으면 이익여금 이렇게 구분돼서 표시한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 기업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 미결산 비망 표시 금지, 비망 계정 표시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지급금, 가수금과 같은 미결산 항목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지급금, 가수금 이거 무슨 뜻입니까?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있어요. 물론 기업 실무에서의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돈을 가져가게 된 경우에 대표적으로 쓰는 계정인 거는 다 알고 있고 또 세법에서도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가져간 대여금이다. 이렇게 보는 건 있지만 회계학, 재무회계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시계정으로 보기 때문에 자, 임시계정은 재무제표에 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정보인데 거기에 임시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 정보로서의 활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임시적인 계정 사용하지 말고 비망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정 과목을 없애기 싫어서 1,000원만 적어놓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씩 볼까요? 자산부터 볼까요? 우리 자산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자산은 어떤 재화나 어떤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다. 재화, 채권. 받을 돈. 자, 우리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이렇게 4가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고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가 기업의 언어라고 했는데요. 우리 그 외국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기초 영단어 몇백 개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걸 외워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단어 외우듯이 스펠링을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 건데요. 하나하나 계정들을 체크해 드릴 거고 이 자산 계정 중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단어를 아시는 개념. 영단어를 알면 문장이 보이고 문장이 보이면 그 내용이 보이는 것처럼 회계에서 이 계정 과목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인 장부가 보이고 장부가 보여야지 그 다음 단계인 재무제표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지금 이번 시간에 외워야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반복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 계정 과목을 알고 나중에는 그 계정 과목을 떠올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는 무엇입니까?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의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의 유출. 너무 말이 어려워요. 줄 돈. 그쵸. 그리고 내가 뭐에 해야 될 의무. 이걸 이제 부채라고 합니다. 자, 부채도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뉘고요. 계정 과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계정 과목. 자, 이 계정 과목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면 어떠한 단어를 갖다 쓸 것인가, 어떠한 문장을 쓸 때 어떠한 단어를 갖다 쓸 것인가를 이제 외국어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한다면 앞으로 장부 작성할 때 어떠한 계정 과목을 갖다 쓸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요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자산,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재무상태표. 어떤 시점? 일정 시점. 이렇게 보여주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이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잘 운용이 돼야지 뭘 창출할 수 있어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이 자산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래서 자금 조달.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에 공장을 하나 지어야 돼요. 공장. 그럼 자산 중에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 공장 건물이 필요한 거죠. 공장 건물. 자, 공장 건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10억이 들어가요.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10억.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자금 조달해와야죠. 자금 조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본 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거 얼마냐고 보니까 얼마냐면 한 4억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합니까? 나머지는 대출 받아야죠. 6억은 부채로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뭐 플러스 뭐다?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하는 재무상태표 등식까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왼쪽을 차변이라고 할 거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할 건데 차변의 자산 금액과 대변의 부채 더하기 자본 금액은 서로 뭐하다? 같다. 합산 금액이 서로 어떻다?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합계액이 얼마가 되고 10억이 되고 대변의 합계액도 얼마가 됩니까? 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장 건물을 쓰다가 그 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 건물 활용도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또 우리가 이 부채에 대한 6억에 대한 이자도 줘야 되는데 돈이 많이 안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해 매각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 건물을.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10억을 더 받기는커녕 10억보다 덜 받아요. 얼마 받을 수밖에 없냐면 8억밖에 못 받아요. 얼마? 8억. 8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현금으로 바뀌겠죠. 현금 8억. 그러면 이 8억을 받게 됐을 때 부채 6억은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 1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2억을 손해보고 8억에 팔게 됐으니까 우리가 좀 부채 좀 깎아주세요. 이게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히죠. 6억은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 얼마만, 자본만 얼마가 되는 거죠? 2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8억을 맞춰지는 거죠. 즉, 요 자본의 성격은 자산에서 뭘 빼는 거,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면 순자산, 진짜 자산, 순수한 자산이다라고 해서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얘를 소유주의 청구권, 소유주의 몫이라고도 하고 뭐 자녀 지분이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 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기업에서는요, 이러한 자녀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본금 계정으로 볼 것이고요. 이 자본금 계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임시 계정인 인출금까지 해서 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본에서는 자본금, 인출금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우리가 좀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재무상태표.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왼쪽을 자산, 오른쪽에 대변의 부채, 자본이라고 했을 때 먼저 여기에서 자산부터 끌어오겠습니다. 자산은 제가 유동자산이 있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번 개념적으로 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 있고요. 또 재고자산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뭐 다 쓰면 또 헷갈리실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있는데요. 뭐 기타까지는 이번 시간에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무형자산도 보실 필요는 없는데 자, 그럼 요거 좀 지울게요. 더 있지만 여기서 써볼까요? 먼저 현금은 당좌자산이고요. 현금 얼마? 2만 원. 자, 건물은 유형자산입니다. 건물 유형자산 얼마? 3만 원. 자, 토지도 유형자산이에요. 토지는 얼마? 2만 원. 소모품은 우리 재고자산 안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소모품 얼마? 10,000원. 자, 그러면 지금 현금, 건물, 토지, 소모품까지 전체 자산의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됩니까? 8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가? 8만 원. 그래서 여기다 금액 쓸까요? 너무 밑에 썼네요. 그쵸? 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8만 원. 그럼 8만 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8만 원. 차변의 합계액이 8만 원. 그러면 부채를 가보면 부채에 지금 외상매입금 얼마? 2만 원. 단기 차입금 얼마? 10,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다 썼네요. 끝나시면 안 돼요. 차변의 합계액이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8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의 합계액도 얼마로 끝나야 됩니까? 8만 원으로 맞춰줘야 되고요. 지금 부채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3만 원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얼마가 된다? 자본금은 5만 원이 된다. 이렇게 5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 자본의 성격이 자산에서 뭘 차감한 거?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만나봤어요.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여액을 보여주는 어떤 정태적인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우리 회사에서 마음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의해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구분 표시할 것, 자산, 부채, 자본,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 표시할 것도 중요했고 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우리가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하라고 했어요. 이때 유동성은 1년 기준일 수도 있고 어떤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기준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결산 계정이라든지 임시 계정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말 것. 또 중요한 거 있었는데 총액주의, 즉 각각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함부로 상계 표시하지 말아라. 이러한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각각의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은 우리가 뒤에서 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시고 앞으로 하나하나 나무를 보게 될 것이니까 내가 작성하게 되는 장부가 어떻게 재무상태표가 되는지도 우리 나중에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